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임야가 비쌉니까? 농지가 비쌉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거의 대다수가 아마 임야가 당연히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우선 거래상으로는 임야가 사죠. 그러나 과연 그 산 임야를 사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모든 산지가 모든 임야가 전부 다 개발이 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먼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임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가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또 임야의 경우에 현 상태로 활용하거나 수익성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임야 개발은 할 경우에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지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나아가서 만약에 개발을 했다고 봤을 적에 개발 이후에 번면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과연 임야가 농지보다 반드시 꼭 사다라는 내용을 아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국토의 임야는 즉 산지는 약 한 65% 정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다시 세분하는데 보전산지 65% 중에서 보전산지가 약 77%를 차지하고요. 준보전산지가 약 한 23% 정도 차지합니다. 이때 준보전산지의 23%는 거의 대부분 다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전부 다가 거의 다 농림지역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세분이 되죠. 아까와 같이 보전산지가 한 77%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공익용이 26% 정도, 임업용이 51%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 거래상으로는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보다는 가격이 싸죠. 보전산지에서 공익용과 임업용이 있다 그랬는데 임업용 산지의 경우에는 개인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산지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용 산지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 임야이지만 공익용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 재산이라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임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산지 활용을 위한 산지 전용 면적을 보면은 도로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가지고 전용된 산림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공장이라든가 택지라든가 광공업이라든가 또는 스키장, 묘지 등의 순으로 전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산지를 활용하는 경우로서 잘 아시겠지만은 전원주택이나 또는 펜션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들 수가 있죠. 기존에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조경수 등의 조름이라든가 유실수 재배라든가 약초,
장례삼 등과 같이 특용 작물 재배 등과 같이 임업 경영을 들 수가 있죠. 또 기업, 학교, 재단의 경우에는 투자를 겸하여 연수원이나 박물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이라든가 또는 레저단지라든가 골프장, 스키장, 공원묘지 등과 같이 수익시설의 설치를 계획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가격이 싸다라고 볼 수 있는 보전산지를 매입했을 때에 과연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전산지에서 법률 조항을 보면 복잡하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와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농림업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과 시설의 설치로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 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과 농어촌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로서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지면적 10,000 제곱미터 미만의 인공사육시설이라든가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 시설도 가능하고요. 버섯 재배시설과 농림업용 온실 설치도 가능합니다. 또 부지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농기계 수리시설이라든가 농기계 창고시설 설치도 가능합니다. 또한 3,000 미만의 농축 수산물의 창고와 집화장 또는 그 가공시설 설치도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이라든가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 설치도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법률 중에서 농림지역 임야를 매입해가지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개인에게는 가장 많이 알려진 법조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농림지역의 임야를 매입하게 되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자, 이처럼 법률 조항에 어디에도 개인이 농림지역 임야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농림지역 임야를 소개한 사람이라든가 또한 이 법률 내용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농림지역 임야에 대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법에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보전산지의 산지를 사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림지역 임야는 관리지역 임야보다는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많이 삽니다. 단지 경사도가 관리지역 임야보다 가파르고 수목이 우거졌다고 해서 과연 저렴할까요? 아닙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농림지역 임야는 경사진 곳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집터 자리로 쓸만한 완경사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계곡까지 있다면 저렴한 농림지역의 임야 가격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법률상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일단 놓고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죠. 대부분의 농림지역 임야를 구입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때문에 농림지역 임야의 경우에 오랜 세월 동안 관리지역 임야보다 매우 저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농림지역 임야는 현지 농업인이라도 주택 건축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조항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하는 주택과 부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조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임야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 허가에 동의해 주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해당 지역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관리지역 토지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해당 지역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되죠. 그래야 농지원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농업인의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임업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3헥타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든가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라든가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르는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든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매입하고 농사를 짓다가 농지원부를 만들면 될 것 같다라는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불가능한 토지여야 합니다. 건축행위가 가능한 농지라고 한다면은 농림지역 임야에 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원부를 만들면은 될 것 아니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농지 임대는 상속 농지나 65세 이상 농민의 농지 또는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 외에는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임대한 농지로 임차인이 농지원부를 만들게 되면은 농지 소유자가 선의로 임차인에게 농지를 임대를 해줘서 농지원부를 만들게 해줬으나 본인은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의 논이라든가 현황 농로는 있으나 맹지인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매입한 농림지역 임야가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 또 1년 이상 주소지를 옮겨서 현지인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 농업인, 임업인의 서류상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면은 농림지역 임야에 농업인, 임업인을 위한 주택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실적인 근거라는 말을 한번 따져보면은 보유한 농지와 임야에서 1년 이상 90일 이상 경작을 해가지고 1년에 100만 원 이상 판매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현실적인 근거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어려운 말입니다만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근거를 남기도록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으로서 필요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요. 또한 농업인이나 임업인으로서 해당 농지나 임야에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판매 근거나 경작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또 건축이 가능한 농지나 임야 보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농림지역 임야의 주택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지에 대한 개요와 보전산지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산 임야를 사가지고 주택을 지으면 농지보다 훨씬 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따져봐야만 되지 단순하게 법조문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덜렁 매수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어려운 단어지만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